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이제 북한군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 네. 대략적인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하기는 했어요. 뭐 폭풍군단이라는 이름도 공개가 되기도 했고, 네. 뭐 최정예 부대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좀 어떤 부대가 간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부대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지만 11군단,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네. 최정예 특수부대가 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저는 거기서 최정예에서 최는 빼고 정예부대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 폭풍군단이라는 게 원래 이제 1968년에 이른바 김심조 청와대 기습 사건이라고 유명한 예.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주역이 이제 1, 2, 4군 부대라고 일종의 경보병 게릴라전을 위주로 하는 부대인데 네. 이게 이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시에 예를 들어 뭐 태백산맥이라든지 이런 산을 타고 우리 후방으로 내려와서 게릴라전을 하는 게 이 부대의 주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 타고 와서 게릴라전 하려면 이 무거운 무기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장이 가볍죠. 그래서 이제 경보병 부대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경보병 부대. 예, 네. 예. 그리고 물론 뭐 다른 뭐 저격여단이 아닌 다른 부대 좀 하여튼 주력은 이제 그런 부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앳된 애들이 체구도 작아 보이는 애들이 별로 이제 무장도 속된 말로 좀 허접해 보이는 무장을 갖고 하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우리보다 평균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 11군단 병사들이 작은 키가 아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은 상당히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정예는 아니더라도 정예부대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하죠. 그 체구가 작다고 해서 무시할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다. 어차피 좀 빠르게 뭐 경보병 부대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네. 빠르게 이동하거나 이러려면은 네. 그냥 가벼운 몸으로 뭐 다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또 알 수 없는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북한에서 정말로 이제 그 정예 부대 원들을 보낸 건지 아니면은 그 소속은 되어 있지만 네. 지금 왜 흔히들 총알바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사상자가 나더라도 별로 이제 북한군 전력에는 문제가 없을 만한 네. 정말로 이제 초짜들 그런 네. 걸 보낸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특수부대가 이제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특전사 UDG실 해군 특전단 같은 최정예 특수부대는 제가 알기로 한 6만 명 미만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번에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전 투입한다는 11군단 중심으로 한 이런 경보병 부대라든지 이런 성격의 부대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뭐 북한군의 뭐 그 수준을 봤을 때 낮은 수준의 그러한 이제 부대원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산악 지형에서 주로 훈련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네. 그런 지형에서의 어떤 전투에는 좀 대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북한군이 배치된 걸로 알려진 이제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네. 평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북한군이 투입이 됐을 때 좀 자기 장점을 좀 살리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 이제 쿠르스크 그 지역 보여주는 그 영상도 이제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네. 2차 대전 때 이제 쿠르스크에서 이 독일군하고 소련군 전차가 무려 6,000대가 동원이 돼서 사상 최대의 전차전을 벌인 곳이 바로 이 쿠르스크입니다. 네. 그만큼 넓은 평원지대고 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드론 아닙니까? 네. 그래 이 드론이 공격했을 때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러시아군 피해를 입고 있고 북한군도 이제 피해가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이제 며칠 전부터 외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러시아군도 이제 그런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여러 수단 전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드론에 대응해서 생존하는 법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각에서 뭐 그런 점에서 거의 뭐 전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단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 맞춰서 네.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네. 이 전쟁이라는 게 이 창과 방패식으로 끊임없이 이 대응책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물론 안타깝게 인명은 희생되지만 거기서 이제 전술이라든지 무기 체계는 이제 발전하게 마련인 거죠. 어제 보니까 미국의 이제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서는 네.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먼저 배치됐다고 알려진 북한군 8,000명 정도가 네.
러시아에서는 이제 러시아군의 일주일 사상자 규모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별로 병력 충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북한군이 이제 맞닥뜨릴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언어 문제입니다. 네. 이 러시아하고 이제 소통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6.25 전쟁 때도 우리하고 미군하고 그때마다 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실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데 이제 그런 언어 문제. 두 번째는 이 피하 식별 문제예요. 피하 식별.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비슷해서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네요. 예, 6.25 전쟁 때도 미군이 처음 와서 이게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헷갈렸다는 거 아니에요. 군복을 네. 보고 그래도 네.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위장 군복을 입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 피하 식별 그리고 멀리서 보면 또 잘 이제 헷갈려서 네. 오인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전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난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었는데 그때도 다국적군을 지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생각만큼 그렇게 큰 북한이 이제 북한군이 어려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평원지대에서의 전투라는 거 네. 외에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북한군이 겪을 난관으로 이제 그런 두 가지 점이 예상이 됩니다. 언어 문제가 좀 아마 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군 30명당 통역 1명, 러시아군 3명으로 뭐 편성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네. 뭐 폭풍군단 출신 탈북민이 있는데요. 이용길 네. 씨라는 분인데 최근에 보면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본인도 폭풍군단 출신 이시지만 아마 현장에 배치된 북한군들에게는 이제 네. 귀순을 유도하는 심리전이 효과적일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심리전이. 네, 심리전이 뭐 자꾸 6.25 전쟁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그때도 이제 삐라가 수십억 장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공산군을 이렇게 귀순시키는데 항복하게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앵크에서 얘기했듯이 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북한군 포로를 신문하면 이제 북한군 관련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필요한 면이 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며칠 전에 KBS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는 게 아니고 러시아군하고 맞교환 대상으로 하겠다. 이게 단호하게 좀 자르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심리전을 펼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최소한 양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가급적 우리 쪽 무기 지원 같은 걸 많이 끌어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박인인 칩으로 이제 쓰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짐작도 좀 되는데 여하간 말씀드린 그 북한군 상대 심리전을 편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협조 문제가 앞으로 또 남아 있다. 그렇죠. 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한 거고 저희도 뭐 전쟁에 참여하거나 뭐 파병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좀 그 안에 이제 투입이 된다고 치면 뭐 우크라이나와 당연히 좀 협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참전 파병은 아니고 하더라도 이제 그야말로 옵저버 형태로 이제 관여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입장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러시아에서 이미 이제 드론 공격에 좀 대비를 해야 하니까 북한군에 그런 거 관련한 것도 조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북한군이 실전 투입 경험을 쌓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러시아로부터 군 기술을 지원받게 되는 것 이런 게 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다 이뤄질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 파병 참전이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안보 위협으로 직결되는 이런 사안이죠. 그러니까 그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들이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예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더 큰 위협으로 와닿는 거고 또 뭐 북한이 엊그제 화성 19형이라는 신형 ICBM을 쐈습니다만 예. 러시아 기술 지원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반대급부로 첨단 기술을 받는다면 뭐 예를 들면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네. 항공 최신 전투기라든지 이러한 기술이나 무기 체계 지원을 받으면 또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 이걸 마치 뭐 강 건너 불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뭐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참가한 이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은 됐던데 네. 이게 그 화성 19형 발사에 좀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했고 네. 뭐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떠서 공중 훈련을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좀 네. 실질적으로 위협을 많이 느끼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게 어제 비온 폭격기를 예. 중심으로 한일 전투기 같이 호위하는 이러한 이제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이런 한미일 공중 훈련을 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흔치 않은 일이고 북한 입장이 이제 비온 폭격기가 또 전술핵 전술핵 폭탄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평상시에는 이제 재래식 탄두만 실지만 유사시 좀 개조하면 이제 전술핵 무기까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북한이 ICBM 쏜 다음 날 한 게 아주 의미 있는 훈련이 하나 있었는데 그 리퍼라고 영화에 이제 킬러 드론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킬러 드론이요? 킬러 드론. 예, 네. 미국의 킬러 드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리퍼인데 거기서 그 공대지 정밀주도 폭탄으로 이동 중인 가상 북 ICBM 발사대를 파괴하는 훈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무인 공격기 킬러 드론이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한 것도 미 드론이 한국에서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전보다는 북한에 좀 더 강화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뭐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이든 네.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 좀 원하는 것들이 좀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당장 뭐 심리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네. 뭐 북한군을 만약에 일로 넘어오더라도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뭐 외교관 특유의 그냥 전략적 모호한 대답인 네.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원래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대북 제재 관련해서 뭐 여러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옵션, 군사적인 옵션. 그럴 때 항상 나오는 게 모든 옵션이 온 더 테이블 위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예. 조태용 장관이 비슷한 표현을 저 외교부 장관이 예. 외교부 장관께서 비슷한 표현을 하신 건데 네.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살상 무기, 이제 공격용 무기죠. 등도 뭐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마지막 카드로 볼 수 있고 이제 북한군 실전을 벌이는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실제 전투를 하는 상황이 곧 이제 수일 내에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방어용 무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KBS 회견에서 천궁 같은 방공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천궁 원은 이제 항공기 격추형이고 천궁 2가 탄도 미사일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인데 이 두 개 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게 이제 신형 미사일인데. 우리 코가 석자예요. 예, 우리 코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빨리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된 게 호크라는 구형 네. 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도 2년 전에 퇴역을 했는데 미국하고 스페인도 최근에 호크 미사일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옵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공 미사일 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또 이제 러시아 드론 공격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뭐 전자전으로 전파 방해로 무력화하는 제모라든지 뭐 이런 드론 탐지 및
방어 장비 뭐 이런 것들도 우크라이나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협력 지원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현지의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 네. 이게 뭐 우리 정부의 설명이었는데 민주당과는 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니터링단을 보내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 네. 사실 민주당의 최근 인식 같으면 네. 딱히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야당 행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어떤 며칠 전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보내려면 조용히 뭐 몰래 보내든지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누가 얘기하셨다는데 네. 아니 그것도 정말 어이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야당이 알았으면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셨겠어요? 그러게요. 예. 예. 그리고 이 참관단의 경우 이제 비슷한 성격의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라고 파병을 했으면 3,600명이 갔는데 그 전에 이제 뭐 현지 조사 등등을 위해서 일부 요원들이 갔는데 그때도 국회 동의 안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국회 동의 안 받았고요. 한교 의원께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세미나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김병주 의원께서 이제 말씀 많이 하시니까 김 의원께서 과거에 뭐 이라크라든지 미국의 중부사라든지 그런 데에도 국회 동의 없이 가신 적이 있다. 현역으로 계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본인도 그렇게 가신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군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자가당착 아니냐,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교 의원께서 좀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그 폴란드 국빈 방문이 있어서 대통령실 경내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위로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삐라가 떨어지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직원들이 급하게 뭐 떨어지는 물건을 줍고 뭐 이런 모습까지 좀 연출이 됐는데 좀 궁금한 게 그렇게 대통령실 경내까지 진입할 정도로 넘어오는 것도 좀 신기하고 저걸 어떻게 좀 처리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떻게 정확히 거기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북한이 풍선을 정확히 목표하는 지점 우리 타겟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때 그 풍선에 GPS는 달려 있었는데 그전엔 GPS도 없었는데 이제 GPS를 다른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GPS 달면 위치 확인은 되죠. 그래서 이 좌표 갔을 때 풍선을 터뜨려서 이 뭐 B라든 뭐 이런 걸 뿌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그 목표한 위치까지 의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 풍선에 추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풍선의 추진 장치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량은 제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걸 좀 속 시원히 격초하면 안 되냐, 대공포 같은 걸로 쏴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MZ 근처에 쏘면 이게 대공포가 잘못 공중에서 폭발이 안 되고 그대로 떨어지면 북한 영내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공격을 하게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 상응하는 거기에 더 센 도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확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내려온 다음에 격추하는 거는 이 탑재물이 지금은 처음에는 오물이었다. 지금은 쓰레기, 이제 뭐 휴지 조각 같은 게 이제 많이 담겨 있는데. 어찌됐든 뭐 폭발물이나 상황무기는 아니더라도 이게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거예요. 물건 손상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답답하죠. 저도 답답한데 여하간 좀 잘 이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수거하고 이런 방식. 계속 그냥 낙하 지점이 어디가 될지를 보는 수밖에 없군요. 추적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관측 장비로 북한이 띄울 때부터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로 띄우는데 한 11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띄울 때부터 알기 때문에 이제 대충 계속 추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비가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저도 그냥 마냥 두고 보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국감할 때도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드론. 이 공중에서 이걸 뭐 풍선 터트리는 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드론으로 이 갈고리로 걸어서 끌고 내려오는 거. 그게 그나마 좀 공중에서 이렇게 잡아서 납고채서 통째로 끌고 내려오는 거.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뭐 몇십 개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 몇백 개가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민감한 지역에 오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낫고 차면 좀 비교적 국민들도 좀 안심시키고 네. 우리도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